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미 사법부는 10월 29일 성명서를 통해 57세 중공 비즈니스맨으로 영화 연문3를 제작한 스젠상이 얼마 전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공이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린 인물인데 미국에서 5년 만에 체포된 사실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미국 측은 그가 비자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미국에 불법 입국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사법부 성명에 따르면 스젠상은 체포될 당시 암호화폐 사업도 벌이고 있었습니다. 10월 28일 스젠상은 라스베가스 법원에 출두했는데 법관은 그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보석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스젠상은 비이민 비자를 취득할 당시 거짓말을 했을 뿐 아니라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두 가지 비자를 취득한 뒤 2016년 마이애미 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뉴롱이란 이름의 신분증으로 입국한 뒤 2017년부터는 공개적으로 모건스란 이름을 사용하면서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에 거주했습니다. 연방 대심원단은 두 건의 사기 혐의와 비이민 비자 남용 혐의에 주목했습니다. 스젠상의 혐의가 인정되면 최고 10년 징역에 2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는 미국에서 형을 살 수도 있고 추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스젠상 체포와 기소가 흥미로운 이유는 이미 5년 동안 미국에 머무른 그를 미국이 체포해 기소했다는 점입니다. 만약 미 정부가 그를 중공에 인도할 경우 이는 현재 최악인 미중 관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중공 매체들에 따르면 스젠상은 중공에서 사기를 저지르고 2016년 3월에 미국으로 도주했습니다. 이후 중공 당국의 요청에 따라 인터폴은 2017년 1월 그를 수배자 명단에 올렸습니다. 스젠상은 도주하기 전 중공에서 콰일로 토우즈 지휘团의 CEO였습니다. 콰일로 집단은 상하이에 기반을 둔 금융사로 그 전신은 1953년에 창설된 상하이 콰일로 전선 케이블 유한공사입니다. 1999년 국영기업 개혁 당시 스젠상은 파산한 4개의 상하이 국영기업을 사들였는데 이 가운데 콰일로 전선 케이블 유한공사는 상하이 창인구 정부의 위탁에 따라 1억 유엔을 투자해 매수한 겁니다. 당시 콰일로 전선 케이블 공사의 시가는 10억 유엔이었습니다. 2010년부터 콰일로는 소액 대출과 담보융자 부문에 뛰어들어 금융계에서 입지를 굳혔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콰일로 집단은 인터넷과 영화, 금융을 통합해 사업을 벌인다면서 100억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이에 앞서 콰일로는 2013년 영화 연문3 제작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스젠상은 명실상부한 영화 감독으로 변신했습니다. 이 영화는 2016년 3월 중공 본토에서 상영됐는데 박스오피스 사기극을 벌였습니다. 영화관을 모두 만석인 것처럼 조작했고 심지어는 10분 간격으로 한 차례씩 상영한 것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흘 만에 4억 유엔의 박스오피스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연문3 상영 일주일도 안 돼 스젠상은 미국으로 도주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콰일로의 한 직원은 놀랄만한 폭로를 했습니다. 콰일로의 최종 목적은 박스오피스 수입을 상장회사의 매출로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상장회사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 영화를 이용한 겁니다. 그는 미국에서 트럼프와 함께 찍은 사진까지 이용해 기업 홍보에도 사용했습니다. 이런 사기극이 폭로되면서 2016년 콰일로의 P2P 플랫폼은 지불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콰일로 집단 전체로 봤을 때 150억 유엔이 블랙홀로 사라져 10만여 명의 피해자를 낳았습니다. 중공이 인터폴의 스젠상을 적색 수배 명단에 올려달라고 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중공 중앙기후류가 발표한 해외 도피범 50인 명단에도 그가 올라 있습니다. 이 50명 가운데 절반 가까운 23명이 미국에 도피하고 있습니다. 스젠상은 중공의 수배를 받았지만 미국에서는 5년 동안 왕성하게 활동했습니다. 2019년 그는 연문3에 출연했던 타이슨과 같이 사업을 벌이려고도 시도했습니다. 타이슨에게 암호화폐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의했는데 결국은 거절당했습니다. 미국에서 대놓고 활보하던 스젠상을 방치하던 미 사법당국이 그를 체포해 성명서까지 발표한 데 대해 여러 중화권 매체들이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공 범죄자의 도피처가 되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수젠상이 혹여 중공으로 인도되면 미국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목받는 이유는 경제 범죄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1999년 국영기업 개혁 당시 1억 유엔으로 10억 유엔 자산의 화일로 전신 케이블 공사를 사들여 순식간에 그만의 제국을 이룬 배경이 주목됩니다. 그가 국영기업을 사들일 때 상하이시 창림구의 구장 천차오션은 서로 밀접한 사이였습니다. 수젠상과 천차오션은 모두 전 상하이시석이 천량유의 수족이었습니다. 그가 P2P 플랫폼을 설립할 수 있었던 것도 상하이 세력이 봐줬기 때문입니다. 수젠상은 전 상하이시 부석이 인민대회 주임인 공쉐핑과도 친했는데 그 역시 장점인 상하이빵 세력입니다. 천량유나 천차오션 그리고 수젠상까지 모두 상하이빵입니다. 만약 그를 체포한 미국이 신병을 인도하게 되면 범죄 관련 인맥이 고구마 줄기처럼 나올 것으로 충분히 예상됩니다. 시진핑이 20대 당대회에서 연임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상하이빵입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중공과 협조할 것은 협조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시진핑의 연임을 돕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최근 일본 열도 주변에서 연합 해상훈련을 벌인 바 있습니다. 양국의 함대가 스가루 해협을 통과해 열도를 한 바퀴 돌면서 무력을 과시했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푸틴은 중국과는 군사 동맹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필요에 따라 하는 것일 뿐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중국은 그다지 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연어 거래를 둘러싸고 분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러시아에서 수입한 해산물 포장 2개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이유로 일주일간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해관청소는 이 수입 금지 조치를 4주 연장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들여온 냉동 연어 1차분 포장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겁니다. 해관청소는 공고 2020년 제103조 규정에 의거해 전국 세관은 2021년 11월 3일부터 4주 동안 러시아 기업 자랴 LLC의 해산물 상품 통관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매체 스푸트니크에 따르면 러시아 위생방역당국도 중국이 극동 하바롭스크 지역에 수출하는 1만 9천 kg 분량의 연어를 되돌려 보냈습니다. 중공산 연어 포장이 유라시아 경제연맹의 기술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명분이었습니다. 10월 31일 미국의 보잉이 일본에 처음으로 KC-46A 공중급유기를 인도했습니다. 미국 외 고객에게는 처음으로 인도되는 겁니다. 이는 일본 항공자유대가 2017년 보잉과 서명한 KC-46A 구매 계약에 따른 겁니다. 보잉사는 성명을 통해 이번 KC-46A 인도는 미일 간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에서 중요한 이정표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앞으로도 3대를 추가 구입할 예정입니다. KC-46A는 보잉사의 최신의 다목적 공중급유기로 5,000회의 비행을 통해 5천만 갤런을 급유하는 검증 과정을 거쳤습니다. KC-46A는 공중급유뿐 아니라 100여 명의 병력을 태우고 인도적 구원과 재난구호 작전도 벌일 수 있는 기종입니다. 일본 항공자유대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4대 KC-767 공중급유기를 인도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조기경보기 E-767도 4대를 운용합니다. 프렛 앤 위트니사 엔진 2기로 나는 KC-46은 보잉 767의 진보된 버전으로 최고 속도는 시속 914km, 최대 항속거리는 11,830km에 달합니다. 중공에 맞서는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끄는 집권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더욱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총 465석 가운데 261석을 차지해 과반선이 233석을 넘겼습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에 32석을 더하면 자민공명당은 293석을 확보해
절대 안정이 필요한 압도적 다수를 이뤘습니다. 야당인 입헌민주당은 14석이 줄었고 공산당도 2석이 줄었습니다. 연립여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점하게 되면서 민주당이 이끄는 야당은 거의 몰락했습니다. 야당 가운데는 우파 성향의 일본 유신회가 11석에서 41석으로 늘면서 상당히 약진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전 연령대가 경기 회복을 가장 우선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기시다 내각의 일본 부흥 슬로건을 상당히 신뢰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참고로 일본의 투표 방식은 상당히 아날로그적입니다. 자기가 선호하는 후보자 이름을 연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볼펜으로 기입하면 번질 우려가 있다고 해서 연필을 쓰는데 이름만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다른 호칭을 붙이거나 기호를 추가하면 무효표가 됩니다. 뚜껑으로 표시하는 한국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수기로 후보자의 이름을 기입한 투표용지는 1분에 480표를 판독하는 불기로 계산됩니다. 전자투표하는 정반대로 부정투표 시비는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